이번에 연결해. 그래서 그만 한 2주 가까이. 저희는 연결을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생각 동안 이렇게 그 뒤에 1년에 해외 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습니다. 참 공격적으로. 그건 내가 하려고 한 거보다는, 이사를 한번 인천에 가는, 또 다시 오는 게 이 사이에 한번 옥시 견뎌보자. 그래서 일부러 연결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요새 또 올림픽 때문에 밥 못 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올림픽도 보셨어요? 일부 가면. 어떻습니까? 이 올림픽이 기대 이상으로 선수들이 많이 선전을 하고, 이 종목에서도 상을 지키기도 하고, 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신, 선수단에게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수들도 많은 분들이 돋보이고, 또 개인 기량들이 아주 출중한 그런 최고 선수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감독들이 뒤에서 심어서 오랜 세월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축구에서 영국이 치는 걸 보면서 모든 게 심리적인 거가 많아요. 그렇지만 영국 축구가 우리 한국은 또 치는 걸 보면서 가만 치면 금물이구나. 모든 것. 그리고 또 한번 열정을 가지고 좋은 계기를 만들면 그것이 승리로도 갈 수 있구나. 이건 아주 좋은 예를 봤고요. 북한의 이번 그 금메달 소식이 아주 참 돋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선전을 하고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남자 펜싱이라든지 또 남자 펜싱에서 단체 경기 따고 여자 사브레스로 금메달을 따고 그래서 그런 충격을 있던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펜싱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진짜 말씀 나눈 11 챔피언이 아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발빠른 우리 펜싱 선수들을 보면서 저렇게 스텝을 빨리 하니까 그것도 하나 기회 전략이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었는데 다른 하나 이제 느끼는 거는 요즘 IT 시대, 또 모바일 시대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이 굉장히 나약해지고 골방 체질이 됐거든요. 전부 전에는 PC방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스마트폰 방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자기 공간이 옛날 PC방보다도 더한 자기만의 공간이 되어버렸는데 이 젊은이들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좀 운동장으로 나오고 그러다 팀으로 나가서 좀 좋아 있는 삶을 사는 국민 이런 스포츠 국가가 돼야지 대표 선수 몇 사람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특히 스포츠가 골방에서 스마트폰에 몰입해서 학교 교육도 많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망치잖아요. 이거는 아주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올림픽을 보면서 이 올림픽의 이야기가 세계인들 가정에서 학교에서 스포츠 이야기를 듣는 너무 대표 선수만 스포츠나 대표 선수만에 의한 무슨 경제나 대표 선수만에 의한 정신이 한계인 거거든요. 모두가 필요한 거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스포츠 교육에서 직접 몸으로 하는 저희가 나름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그 드로퍼 경영대학원 수강을 일으켰어요. 네. 그동안 이제 뭐 주로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불학사 경영자 과정을 한국 내에서 또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갑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외국의 불학사 협회들의 리더들을 한국으로 통해서 한국의 경영자 중에서 불학사 경영 철학자, 사회책임을 하고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미래형 경영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만나게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학교들, 이제 뭐 학부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에 있는 젊은이들한테도 원래 자본주의 학점연수의 경영은 이런 것이다. 가르치기는 이렇게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경영성과도 좋아지고 사회도 좋아진다는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대학교 이제 불학사 경영 전담 투자 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학교부터 특별으로 집중한다는 드디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지금 시즌 나서는 좀 하시고. 여기서 이미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이 벤처 경제인들이나 공사 중견 기업인들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지고 다른 한쪽으로는 재미있다. 양방향에서 새로운 21세기형 한국의 경영 그래서 이제 특이한 거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중에 물론 이제 강점 기반, 이 경영이나 경제를 해야지 사람이 너무 자기 약점에 집중하다가 보면 약점이 걷히는데 희생 나간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강점, 오른팔 잘 쓰는 사람, 눈 좋은 사람, 다리 좋은 사람 이렇게 합쳐서 뭐 시합도 하고 그러고 그러는 거지. 한 사람이 눈도 좋고 다리도 좋고 팔도 좋고 이랬으면 없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이 되게 장점을 모아서 자기 가정이나 조직이나 또 기업이나 사회를 발전시키는 장점 기반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치를 공유하고 과감한 목표를 공유했을 때 거기에서 열정이 나오고 친절력이 나오고 그래서 가치 공유 리더십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정이고 세 번째 과정은 결국 내부만 자기 발전이나 대기의 발전만 신경 써가지고는 부족하고 항상 새로운 변화는 다시 일어납니다. 시각을 내다보면서 기회를 가치로 바꾸고 또 하나 사업으로 바꾸는 그런 미래 창조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한 12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더십.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뭘 잘했으면 진짜 발견하려고 가치를 좀 미래를 챙겨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이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식들을 통해서 안진권 대통령의 그렇게 되는 철학과 인생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명품 방송을 수행하고 있는 좋은 시간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트위터에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붙여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본주의 4.0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인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래 이제 그렇게는 21세기를 주식경제 시대다. 이 주식경제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이 고객을 잘 아는, 그래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는 주식 근로자의 시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공을 건 사람이 있었어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분인데 뉴욕타임즈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1970년대에 아니다.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기업이 만들어내는 모든 부작용은 세금을 거둔 정부가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역할과 기업의 역할을 나누면 되는 것이지 기업이 굳이
이 사적 책임을 지니까 그래서 성경님들은 개인의 건강이나 발전이나 사회의 발전에 대한 것들은 그냥 그 정도로만 하면 되지 국가적인 신도적인 이런 사적 책임이나 성경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기업은 마음껏 이 듣게야만 하면 되고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나 환경적 문제는 세금을 걸어서 정부가 하면 된다. 이게 한동안 그렇게 태도여가지고 미국도 앞장서고 영국도 앞장서고 소위 말하면 신자유 시대를 한 20년 열었는데 이게 1990년 일본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에 자본주의의 사실상 양극화가 그리고 자본주의의 한계에 온 거예요.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4.0이 시작합니다. 이 4.0을 돌이켜보니까 결국 그라파가 얘기하는 시장형으로 가야 된다. 기업이 사회적 문제라든가 환경적 문제를 기업 내부로 끌어들여서 시스템했을 때 국가가 부담하면 100억 원이 들는데 기업이 부담하면서 소송 처리하면 1억 원이면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적 문제나 환경적 문제를 기업의 어떤 파트를 해서 기업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시키고 환경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조화로운 사회적 책임을 가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돌아가는 거고 이미 그것을 발전하던 기업이 국내에도 좀 있고 해외에 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의 시대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명품 기업들의 시대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을 끊임없이 하는데 정사적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대 경제 시대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때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그 상대가 분명해가지고 모두라는 걸 알렸어요. 99% 운동이라든가 뭐 오큐파이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절망에서 오는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 그리고 부대층들의 극단적인 이런 것이 자본주의를 어디까지 이렇게 위기로 몰고 왔는가 이런 것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철학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를 계속해서 대체할 만한 새로운 것을 만들기는 어렵고 이 자본주의를 4.0으로 순간적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이러는 것은 원래 기도는 아니에요. 뭐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적 특징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나 신경적 문제를 기업의 기회로 만들어서 정부 예산을 안 쓰고도 세금을 덜 쓰고도 기업 자체에서 개인의 발전이나 가족의 발전이나 사회 발전도 지원하고 환경의 개선도 지원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정부가 하는 것을 해낼 수 있다. 좋습니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명품 기업과 신뢰 경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합니다. 사람과 신뢰. 사람에 투자하면 사람들의 친절이 나오고 열정이 나오고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은 모든 불필요한 감독이나 비용을 없애줍니다. 창고 비용이라든가 재고 비용이라든가 감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데 들어가던 돈이 미래를 위한 소득인 교육이나 경제를 위한 인건비 생산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이 교육 시간이 양극화되어 있어서 정규 시간 동일한 일을 하는데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들도 해소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평생학습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부패하고 경쟁력이 심한 사회에서는 평생학습은 필요가 없어요. 길을 잘 찾는 거니까. 그런데 평등한 사회가 되고 정직한 사회, 신뢰기반 사회가 되면 될수록 교육이 필요한데 이 교육을 비정규직에도 제공을 하는 그분들이 정규직화가 될 수 있는 거죠.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같은 방식에서 부패한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낼 수밖에 없겠죠. 정직한 사회에서는 정규직이 늘어가고 그 모든 사람들이 혁신을 주장하는 기업가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은 기업가 정신 회장이나 뭐 그래서 수장만 하는 걸로 알았는데 요즘에 기업가 정신이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주인 정신을 가지고 혁신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양방향, 이건 충분히 전방향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런 경제 문제화가 진짜 경제 문제화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자와 경영자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떤 경영자 예, 공유된 가치와 공유된 비전, 꿈, 목표를 향해서 업무 분담을 하는 파트너십이죠. 그렇게 파트너십이 파트너십도 잘한 나라가 그동안 일본의 당시 기업이라든가 독일의 히든 챔피언 그룹이었는데 일본과 중국, 일본과 독일 두 나라가 다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파트너십 밑바닥에 신뢰라는 게 있다고요. 한국이라든가 중국이 비교적 가격 중심의 사회인데 일본이나 독일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는 가격을 뛰어넘는 신뢰기반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모든 가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그렇다는 게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조금 더 앞서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제는 신뢰 기반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기업은 정말 그 근로자들이나 경영자가 한 마음으로 그 회사에 대한 스타일가 굉장히 높고 사회 개혁에 대한 열정이 높고 아주 그 사회적 경제적 모든 그 만족도가 높은 기업이다. 우리도 이런 신뢰 기반 사회를 이제 만들어 볼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너무 불패, 경쟁력차, 세계적인 지원에 의한 세계인의 약진 이런 게 널리 그냥 표현이 됐는데 이번엔 이제 끊어야 되겠죠. 사실은 뭐 저희가 오늘은 경제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또 그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게 부패한 정치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또 새누리당에서 공천 하고 이런 파문이 일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저는 몇 번 이름을 바꿨는데도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게 회사적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경제인들이 이번은 나타나거든요. 깨끗한 시민사회가 물론 시민사회라고 다 또 뭐 경제적으로 다 깨끗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깨끗한 시민사회와 깨끗한 기업인들이 많겠죠. 우리나라의 경쟁 역사가 제대로 끊어놔야 매년 750조나 모인 이 돈이 너무 재벌적으로만 몰려가거든요. 이것을 1%가 안 되면 재벌적으로만 몰아갈 게 아니라 나머지 99%도 개인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중견화, 제조와 명품화를 쓰고 벤처 활성화 자본으로 쓰고 이런 다양한 일자리 시설 방법으로 쓰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깨끗한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게 너무 큰데요. 사실 그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안철수 원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신화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질문이 있었는데 안철수 원장이 만약에 대선에 나갔을 때 민주당 기존의 정당 질서에 들어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기존 정당의 질서를 뺄 수가 있는 이런 질문을 한번 했거든요. 문재인 질문.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출마 때처럼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과연 기존 정당의 후보들과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나? 그러면 그걸 뺄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약간 상식적으로 가서 좀 이상한데요. 빨리 경제 쪽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했고요. 네네. 제가 대선에 나갔을 때만 해도 물론 양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불리기 때문에 쳤었죠. 언론으로 보나
한간이가 양당만 지원금을 주지 나머지는 지원금을 안 주잖아요. 몇 배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지명을 하지 안 하거나 방송시간 하지 안 하죠. 국민들도 썩었을 때 김치다 그러면서 그냥 정치가 큰 걸 좋아하지 새로운 식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가 6개월 후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나머지 4개당이 합해서 48%밖에 안 됐어요. 저처럼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사람이 52%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보면 제가 52%, 한나라당이 42%, 민주당이 5%, 이거 나머지 당들이 1%, 해서 10% 거기였거든요. 그게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52%, 이건 나머지 이렇게 됐거든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당들이 21세기 경제포트에 적응을 못하고 부패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고 그중에 좋은 사람이 있지만 정권이 약하고 정경 유착의 어떤 인질처럼 잘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당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대한민국의 나쁜 가관은 가관을 칭찬할 사람은 아마 양당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새 이제 여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형태를 보면 경쟁에 너무 돌입한 거죠. 깜짝 국민들의 아픔, 여러 가지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경제 교류가 워낙 많고, 승승 효과가 있어서 여기까지 근대는 왔습니다. 이런 유럽과 일기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근대력이 완전히 소화된 이런 시점에서 보면 빨리 변신해야 되거든요. 이 빨리 변신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와의 분별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질문은, 그렇습니다. 정치 이야기 좀 했습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 많이 하려고 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요새 유럽과 금융위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는 통계를 이번에 금융 공개하고, 아주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그렇게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 부채가 900조를 넘어서 1000조 정도에 가 있잖아요. 정부 부채도 이런저런 하면 1000조가 넘거든요. 이게 불과 5, 6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커진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지난번에 IMF 위기를 넘긴 것. 2018년에 2008년에 오판에 의해서 무슨 대연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다든가 리만 브라더스를 인수하려면 5기를 부리다가 11기를 맞았었습니다. 그거와는 무가 다른 우리나라 부채예요. IMF 때만 해도 국가와 국민은 아주 튼튼했거든요. 재벌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벌의 금목이라든가 재벌들의 수익금 소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뒷집이라는 것 중에서 독과점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정부 예산 독립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의 다양한 이런 물건 사주기를 통해갖고 수백 조 원이 재벌 살리는 데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그 결과가 재벌 살리는 데 성공했지만 국가가 이렇게 투표해주고 가게가 투표해줬는데 두 번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중소기업에 비해서 너무나 약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큰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을 육성하는데 지난 15년을 그냥 너무 지나치게 썼다 보니까 2천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어느덧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가 위기에 있을 때 또 정부가 5년의 실정에 의해서 주목받았을 때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빨리 올려주지 않으면 이 기행진이 없는 그런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런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벌도 빨리 개혁해야 되고 그러면 중소기업 이런 거대한 엔진이 빨리 활성화해야 되는 게 중소기업이 현재 고용시장이나 고용 차지하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뭐 일자리의 거의 70% 가까이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대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초대기업은 몇 개 없어요. 거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그 중견기업 중에서 특히 세계적인 명품 기업인 데가 한 20개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독일은 오늘날 EU 29개국의 모든 경제위기, 재정위기를 버텨주는 버팀목을 해요. 네. 독일이라는 하나. 독일의 무역자를 보면 무려 매년 2천억 달러 정도의 무역자리예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가가 된 독일보다, 중국보다도 아주 무역자가 많아요. 이 경쟁력의 비교. 이것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세계화시키고 명품화시키는 데 성공한 독일의 힘이거든요. 네. 우리도 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화시키고 글로벌 세계적 기업화시키고 그리고 명품화시킵니다. 그래서 명품 전문 기업들을 힘을 내야 되는데 우리 재벌은 자금적으로 이것저것 다 소위 말하면 문어발 경영을 하는데 독일은 많아봐야 한 10개 그 전문 기업을 가지고 있고 대개는 20개 전문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세계에서 4개 정도 핵심 아이템만 가지고 그렇죠. 세계적인 정보 그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아니면 2위. 그런 기업들이 그런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비상장 대기업이 있고 우리나라는 신장 기업만 뭐 대단한 걸로 치지만 독일은 가치를 지키고 사업도 경쟁만 마련하면 됐지 신장이나 비상장이나를 왜 따집니다. 되게 비상장돼 있기 때문에 수렴이라고 그러고요. 그 매출 되게 5조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렴이라고도 부릅니다. 5조 이상까지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잖아요. 근데 이런 게 그리고 가족이 주로 경영합니다. 그러나 가족과 전문 경영자들이 잘 어우러집니다. 그런 아주 특이한 시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그건 히든 챔피언을 찾았던 소통 포럼을 합니다. 이번에 전 세계 35곳에 이제 드라파 협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 드라파 협회. 이 독일 드라파 협회에는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3월에 거기 방문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합의하기를 독일 모델이 한국에 하는 시사점을 준다. 또 한국 모델도 독일한테 전혀 무관한 게 아니니 서로가 좀 공부하는 그런 히든 챔피언끼리 또 아니면 드라파 CEO들끼리의 스타를 만들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에 이제 와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후원하고 중소기업 CEO들 150명을 추진해서 이번에 상암동에 만든 BMC 경기 컨벤션 센터에서 첫 수행을 발휘했는데 뭐 3시간 넘게 또 앞서 있었던 세팅까지 하면 한 5-6시간을 아주 열정적으로 워크숍을 했고 한국의 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뭐 1세대, 2세대 가풍전 문제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두 나라가 협력해 나가자. 두 나라 경제인들이 전 세계에 좋은 가치를 이끌어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좀 참여했었는데 연극 듣겠더라고요. 어디 뒷자리에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기업인들이 참여가 있었는데. 그날 마침 축구의 첫날이라 그랬던데, 브라질한테 3.0으로 쳐서, 이게 아무도 안 나오면 하나, 그랬는데 150분 이상이 오셨어요. 그리고 장시간, 아주 끝내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고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들 중에서도 이런 홍보 경험이나 이런 새로운 기업의 일부심에서 괜히 자기가 창업한 회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물려준 회사인데 이왕이면 독일처럼 세계적인 명품 기업을 되도록 키워보고 싶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계라 이게
재벌과 관련없이 우리가 전문경영자와 우리 가족이 세상에 내는 명품이라 하는 데가 아직은 집중되가 안 되죠. 독일은 그게 있는 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독일에 비해서는 현지하게 된 그러한 정책들이 가장 네. 근데 요한 틴베리 같은 경우는 제가 13년 대표이사 차장兼 이사회장을 했었는데 그런 기업은 어떻게 보면 성장이 안 돼 있는 기업이니까 독일의 시장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한 양이나 틴베리까지 가족사죠. 그 가족이 전혀 투자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문경영인들이 했는데 신장돼 있는 무슨 거대한 국내 뭐 엘제버라든가 또뭐 X제버라든가 그리고 세계적인 최대 기업의 동영상이 시경입니다. 일본 최대 최대 기업인 유니타 이런 데와 싸워서 규모가 10배, 20배나 같은 데하고 싸워서 이긴 그 비결은 독일의 시장 챔피언의 비결가 가정입니다. 그건 큰 기술력다. 이거는 사람에 대한 투자하는 거.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그리고 분사적 혁신을 해서 시대 경쟁을 하는 거. 대기업들은 대개 시대 경쟁, 규모의 경쟁을 하는 거. 이런, 소위 말하면 세계적 명품 기업들은 고객 만족시키는 시대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시장으로 가는 그 시대. 그리고 이제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은 규모입니다. 속도는 비지지만 나중에 그 M&A를 하든가 자기네가 뒤따라서 개발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되게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은 재벌들이 이런 아주 세계 명품 기업을 따라하는데 1년 정도 됐습니다. 규모는 커서 나중에 돈을 많이 쓰는데 앞선 획기는 가장 잘 또 중견기업, 독립 전문 대기업들이 특히 결국은 아까 펜싱 같은 말씀하셨지만 다른 빨리 인수로 전전하는 소설들이 상당히 그때 선수들을 이기는 것은 우리나라 그런 시즌 챔피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제가 좀 주제를 들어가 보면 독일 경제가 금융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독일에 있는 시즌 챔피언들이 그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시즌 챔피언도 많이 역할을 했지만 정부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 상암 중소기업 센터에서 특성강한 스타트 박사라고 얘기한 걸로 보면 독일 경제가 강한 이유 때가 있다. 특히 최근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가 어려운데 독일은 오히려 거꾸로 강해졌다. 거기에 이제 5가지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시즌 챔피언들이 전 세계의 명품 기업으로 잘 확대된데도 5가지 이유가 있다. 그리고 비교를 저희한테 공유해줬어요. 물론 이제 책으로 많이 보고 저도 현장에 가서 많이 봤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심도 있게 저를 공개할 때 독일이 우리 한국을 볼수 그 마음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10가지 추가적인 그 열쇠를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렇게가 독일 시즌 챔피언 기업들한테 미친 10가지 조합 20가지 열쇠를 알려줬는데 그걸 다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세 분야에 독일 경제가 강한 5가지 독일의 시즌 챔피언이 명품 기업이 되는 5가지 드라카의 인사이트 영향 이 10가지 해서 20가지인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독일 모델을 연구하자고 합니다. 과거에는 일본을 배우자는 때도 있었어요. 물론 그 이전은 미국을 배우자 해서 미국의 대민 박사가 일본에 와서 20년 가까이 그게 오늘날 일본이 산업국가로 만들었었는데 90년부터 이제 91년부터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모델이 사라졌듯이 미국의 모델이 사라져가듯이 일본 모델도 아직 장수기업 형태는 여러 가지로 좀 남아는 있지만 과거 같은 그런 강력한 인상은 못 쓰고 있거든요. 확률이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내려가면서도 일본의 렉서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는 거 보면 아직도 일본의 산업은 신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대륙의 산업화를 250년대에 제일 먼저 영국과 시작한 독일은 지금도 존경받는 모델로 대만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의 대만 모델을 저희가 직비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독일이 개발 기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중소 중견 기업을 기반으로 그렇게 기업에서 가장 강력한 중간 규모지만 한국이 세계밖에 안 되니까 중간 규모. 중국은 이미 한국이 6배가 넘었고 미국은 14배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독일은 조금 작아요. 일본보다도 아주 작아요. 그러나 제일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경제입니다. 독일을 저희가 배웠어요. 이번에 스타크 박사가 저희한테 충격을 주려면 강의 내용 중에 어쨌든 행복의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이 수도과 행복이 경제적으로 부닥치게 난다는 한의점을 이야기하면서 한반도에 다양한 피해를 얘기하면서 남북한의 경제적 협력 이런 것도 하나의 핵심한 방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놀랐는데 독일과 한국은 서로 유사성이 많아요. 독일 경제인이 봤을 때 자기네하고 이렇게 유사성이 많은 나라. 아시아의 독일인이라고 하거나 아시아의 유태인이라고 하는 한국이 정말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독일 경제가 이렇게 학습을 바탕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우뚝했듯이 대한민국도 학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아시아에서 우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중국 같은 아직도 역동적인 경제가 있으니까 그거와 잘 조합한다면 규모 면에서는 중국과 같이 가치 면에서는 독일과 같이 그런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통일 얘기가 통일이 어떻게 보면은 정세적으로는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석사박사는 통일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독일 경우 그랬다는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동독이 소득보다 뒤졌던 것을 이용해서 그 격차를 이용해서 오히려 좋아진 것가 더 많다는 거죠. 여기를 소득 기준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큰 힘이 일어났고 그것이 오늘날 유럽 전체의 독일을 창조했고 그것이 오늘날 2천억들이 넘는 무역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할 때는 부담으로 생각해서 그런 어떤 소득 간의 경제 교류가 나중에는 이렇게 좋은 걸로 갔다는 어떤 흑진에 의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뭐 지금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들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그랬듯이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번에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4개씩이나 이렇게 따가듯이 그쪽을 개방하시고 그쪽이 사회세계와 협력하게 해서 공소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교류가 활성화가 된다면 과거는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건 헛소를 못하게 미래를 위한 협력은 공소적 수준에 해당하는 것도 우리나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추가로 갖춰서 세계화하는 건 충분히 필요합니다. 최근에 대통하고 김정은 체제가 들어 서면인데 북한이 약간 변화의 길이 나왔는데 그것이 중국식 경제 개방 모델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좀 남한들이 호응해서 우리나라가 같이 이렇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정도에서 좀 부족한 것 그래서 이제, 지금 내셔널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한국 내에 많은 갈등을 잘, 조정하고, 수용하는 또 미래를 향해서 통합하는 게 중요하듯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고,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서 뭔가 공동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게 하는 거다. 앞으로 중요한 과제들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신대 하나의 퍼센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다. 북한의 대한민국의 신대 발전, 북한을 현재처럼 갈등의 요소로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促진해 기회를 두면서 중국과 한국의 공동 프로젝트와 하고 미국 같은 저희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내려면 그러면 일본도 더 있고 러시아도 더 있고 전 세계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게 방금은 청강 같은 분이 국제 활동에서 중심에 있는 또 우리가 중국과 미국과 잘만 대화한다면 현재는 그야말로 불치거리고 또 고통거리기도 하고 좌절의 어떤 증거지만 이것이 하나의 숨어있는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대응자들이라든지 국가지도자는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대응자가 되고 국가지도자가 됩니다. 위기에 시작하기 늘 위기는 숨어있는 속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위기를 속으로 바꾸는 능력을 갖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 역시 혁신에서 그 생각을 그래서 그렇게 혁신의 7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기를 돌려보는 속이더라 하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듣고 혁신의 한 플랫을 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들구나. 우리 기업이 정말 망할 것 같고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면 그 위기 의식을 느끼고 위기 상황에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이제 뭐 여러 번 40년 이렇게 혁신을 주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이왕 신보리가 대형 체인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일대일이 됐어요. 기업 품목을 쫓겨나니까 이제 군 품목 쫓겨나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그게 뭐 일주일이 아니라 또 한 달이 아니라 6개월, 9개월씩 지속됐거든요. 그때 좌절하지 않고 전 세계가 신유통 위주로 가고 대형 유통 위주로 가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돌아가 보니까 과거에 우리는 친했었는데 우리가 소리했습니다. 6만 5천 개 대리식 점포들이 있잖아요. 거길 돌아보면서 자네가 이 특징을 확인을 하고 대형 유통, 신형 유통만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거기서 지금 배신을 당하고 쫓겨났는데 물론 저희 잘못이 있었겠죠.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이슈들을 뒤졌다는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뒤졌을 때니까. 그게 6만 5천 명을 돌아볼 기회가 생겼어요. 6만 5천 개 기업에 전담하는 섹트를 시작했어요. 영업사원의 대리점들이 2명씩 늘려서 한 400명을 늘리고 이러면서 6만 5천 개 점포를 추가로 담당하는 그 영업 능력을 늘리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우리 공장에 있던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던 공장 생산직 물리직 직원들이 그 6만 5천 개를 쫓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고객의 말을 듣고 경쟁 제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감성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혁신의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전사들 혁신의 경쟁사에도 6개월까지 뒤진 것을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늘날 경쟁사의 안에 특별히 신제품을 개발해서 시중에 내놓는 그리고 아까 쫓겨났던 그 양대 트레이닝은 다 다시 수준받아서 지금은 신제품 트레이닝이나 대리식 팀을
양쪽에서 승인받는 그런 기업이 됐는데, 대기는 가져가고, 회사를 그냥 문 닫아버리거든요. 절대 위기에 가결의 순간에 여기에 우리가 못 받던 지원이 없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라카의 도움을 받으셨고, 드라카는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좋습니다. 우리가 개인 그런 지역이 가장 위기가 없는 그러한 일은 없다. 위기는 누구나 찾아오지만 그 위기에 속에서 가절해서 이거 안 될 수 있다. 아니면 그것을 딛고 그런 상급 대회를 할 때, 거기에 이제 하게 됐다. 이 영상으로 보고 계시고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고 저는 이 아이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그 점은 독일 모델로 들어갔어요. 그럼 독일이 연간 2천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내는 그 비결 5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한때 뭐 400억 달러 무역 흑자가 나는데 봤더니 요즘은 흑자, 거의 흑자가 나는데, 그럼 500억 달러를 흑자하고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거예요. 그 비결 중에 이제 뭐 한 가지 얘기를 드린다면, 그 10년 노동을 아주 중요해요. 10년 노동을 우리나라는 그 기술년 노동을 좋아해서 비정규직의 나라가 됐는데, 여기는 아니다. 누구나 다 졸업하고 해주었듯이 기술 근로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스킬과 기술을 가진 세계잖아요. 그래서 10년 기술 근로자 요청치를 10년 된 노동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10년이 안 돼요. 우리가 해고를 안 하는 정책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가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해고할 일이 있다. 10%로 해고할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20% 해고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번 주 안에 위기감을 겪으면서 20%로 빨려는 명분을 놓으니까 뛰어갑니다. 근데 독일은 옆에 이 나라에서 사회적 대화를 좀 배웠는지, 이제 경제 위기로 10%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줄이면 10년 노동자가 나가고, 6시 없게 됐잖아요. 회사에 대한 원망, 회사에 대한 원망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우리 불렀지만, 이번 주 10%씩 줄이고, 일시적으로 다른 공부할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한 데도 있고요. 거기서 10만 개 더 나가서, 이게 인건비 좀 줄이자고 한 것도 있으니까, 인건비를 우리 10%로 다 같이 줄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인데, 그게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보면 사람을 해고하는데, 해고하려고 했던 이유는 좀 더 뭔가 유연성, 이게 경기 결과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해요. 인건비를 5천명이 5천명이 다 같이 그것을 맞추자 그런다고 생각해요. 자기능을 갖춰가지고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스스로 다른 기술을 늘려가니까 유연해지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유연해지고 기술적으로도 유연해지고 10년간은 유지되고 기술근로자들은 늘어나고 회사에 대한 소망, 열정, 사명감 이것이 유지가 되니까 오늘날 독일이 유럽 국가가 2천억 달러나 그런 명칭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10년 된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회사의 업무에 익숙해지는데 한 1년은 더 익숙해지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CEO마저도 10년 정리돼야 된다고 그래요. 10년 된 CEO. 그래서 이제 꽤 많은 경우 그 분야의 전문 기업, 예를 들면 독일 기업처럼 10년, 200년 된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가 예. 그래서 CEO들도 보면은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이 영역만 다르지 10년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돼야 되고, 경쟁, 설계, 시장 모든 것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년은 기본입니다. 6년 정도가 한의는 필요해야 되고, 그러고 실제 평가를 내는 것이 그 다음 6년이다. 그래서 되게 12년을 하는 이런 대회가 있는데,
CEO가 그럴 텐데, 일반 근로자들은 더 하거든요. 그래서, 큰 회사에서 10년, 20년, 회사팀을 갖고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주식 근로자가 있는 회사야. 10년마다 쫓겨나거나, 뭐, 2년마다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회는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나요? 뭐, 근본적인 있을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충분히도 가능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 이번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뭘 하라고 해도 내가 뭐 여기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있지. 이런 생각 들지 모르고 다음에 내가 잘릴 건데 내가 뭘 공부하기도 막막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다 같이 근무 시간을 2기에 다 같이 근무 시간을 지켜주거든. 월급을 들여서 쓸 때는 우리가 같이 수 있어. 그리고 고마움도 있고. 그리고 뭐를 나눠서 배달하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새로운 기반을 만들고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계 모델을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 새로운 세상 혁신에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필요했어요. 오늘 사실 할 이야기가 더 많았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올림픽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번 주 올림픽 끝나면서, 다시 좀, 하반기, 가을, 좀 선선해지면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럴 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이 독일 선수의 진짜 이런 부합적 경영 철학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고,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무슨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만 뭐, 이 부합적 경영 철학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의 발전, 가정의 발전, 또 기업이나 사회 발전, 국가의 발전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앞에 사람 중심, 상대적인 좀더 그 거시적으로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그런 많은 선진 국가들은 자본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그래서 물론 자본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람 중심으로 거기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세계인들에게 발전의 신뢰를 주는 신생학습이 세계인의 발전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의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 기업의 발전, 국가의 발전으로 가는 그런 그 신뢰와 학습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나라들이 되게 생깁니다. 문화 생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신뢰와 한국사의 바람되는 이러한 새로운 학습, 개인의 가정, 국가의 그러려면 이 350조 매년 거둬기 이런 학생 세금을 바로 쓰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 350조의 주인이 돼야 돼요. 뭐, 그 이후에, 하반기에도 9월달에도 또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나온 그 20가지 팁, 혹은 20가지 비결을 가지고 9월 12일부터는 심층 토론이라든가 협력 사업에 들어가고요. 올 연말까지는 한국 경제 협력팀들이 제대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9월 12일부터 8일까지 스튜던트 챔피언과 브라커스 소사이티의 교류 모임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방송 진행하면서 처음 이제, 기타 진행자도 가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도전이 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성공한 기업인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서 저것이 그야말로 힘들기는 토론을 하는 그런 거가 굉장히 바뀌는 거죠. 누구나 그런 원래 또 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는 분들 네, 이렇게 오늘 한 무더위가 함께 떴으면 이제 뭐 노래 만나는 땡볕에서부터 약간 좀 자유로워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이렇게 특별한 해결책, 하나 무가 같은 것들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가졌고, 거기에 지키고,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또, 한시가 되실 때 하나씩 그럼 가장 더울 땐 가장 큰 순간을 아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겨울 영하 20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패치로 내년 봄에는 아주 새로운 대한민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경제면에서, 사회면에서 우리가 독일 모델을 많이 배우고 그것을 습득해 나가면 이 무더운 여름,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여름과 겨울이 모두 세번을 위한 그런 준비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